탕탕 어두운 밤바다에 총소리가 피처럼 붉게 번졌습니다. 1995년 11월 23일 새벽 2시 서해 바다 한가운데 낡은 어선 한 척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갑판 위엔 줄에 묶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0명,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5살 김명희, 그리고 제 옆엔 6살 동생 명수가 제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었죠. 선장이 권총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30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바다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죽음의 배 위에서 한 여자가 7명의 목숨을 구할 거라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화처럼 생생한 인생 이야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명희입니다. 올해 55살. 서울 노원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저는 25살이었고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에 강냉이 죽 한 그릇, 그것도 매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 40kg였던 몸무게가 28kg까지 떨어진 채로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상금은 1원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저와 6살 동생 명수뿐이었습니다. 명수는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배고파. 그 목소리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명수를 업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물이었고 물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넜습니다. 명수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연길. 낯선 땅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국 조선족 남자였죠. 한국 가고 싶어요. 명수랑 둘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로커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습니다. 한국? 가능하지. 돈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머니엔 중국 돈 50위안,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그럼 가서 갚아. 미리국 비용이 1,000,000원이야. 너희 둘이면 2,000,000원. 2,000,000원. 당시 저에게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도망가면 가족이 대신 갚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곤 명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한국 가겠습니다. 브로커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고 저는 한자를 몰랐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남으면 잡혀서 북송되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으니까요. 1995년 11월 20일 우리는 중국 단둥 항구에서 어선에 올랐습니다. 낡은 어선, 녹슨 철판,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갑판 아래 좁은 화물칸에 10명이 숨었습니다. 저와 명수, 50대 부부, 30대 남자 둘, 20대 여자 셋, 60대 할머니 한 분, 모두 탈북민이었습니다. 모두 살고 싶어서 이 배에 탔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3일이면 도착해. 절대 소리 내지 마. 해경한테 걸리면 다 끝이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뱃멀미가 밀려왔고 좁은 공간에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물과 건빵만 먹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제품에서 떨었습니다. 누나, 언제 도착해? 무서워. 조금만 참아. 곧 한국이야. 거기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저는 명수를 꼭 안았습니다. 3일째 밤, 11월 2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멈췄습니다. 선장이 갑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올라와. 빨리.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은 까맣게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선장이 우리를 줄로 묶었습니다. 한 줄에 10명을 한꺼번에. 무릎 꿇어.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철판 갑판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명수가 제 옆에서 떨었습니다. 누나, 무서워. 무서워. 저는 명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해경이 온다. 너희를 데리고 갈 수 없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거라는 걸, 증거를 없애려는 거라는 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탕! 첫 번째 총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30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탕! 두 번째 총소리. 20대 여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파도소리, 총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50대 부부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 탕! 세 번째 총소리. 60대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다음 너야. 선장이 저를 향해 권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명수를 봤습니다. 6살 동생, 배가 고파 울던 동생, 두만강을 건널 때 제 등에 엎혀서 누나 힘내라고 속삭이던 동생, 누나 손만 잡으면 웃던 동생. 이대로 죽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손목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어도 명수는 살려야 한다. 이 개자식을 죽여야 한다. 저는 몸을 날렸습니다. 줄에 묶인 채로 선장을 향해 온몸으로 쿵! 선장의 몸에 부딪혔습니다. 선장이 비틀거렸습니다.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선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10명 중 7명, 3명은 이미 바다에 잠겼습니다. 30대 남자 1명, 20대 여자 1명, 60대 할머니 1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권총을 집었습니다. 총으로 줄을 끊으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갑판 구석에 낚시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줄을 끊었습니다. 명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누나가 지켰어. 명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대 부부도 울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갑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해경이었습니다. 저기 배 있다. 사람들이 있어.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구조되었습니다. 담요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해경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장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장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총을 쐈어요. 3명이 죽었어요. 저는 선장을 바다에 밀었어요. 해경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요? 혼자서? 네. 명수를 지켜야 했어요. 해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30- 한국 땅. 1995년 11월 24일. 우리는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속초항이었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명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여기가 한국이야? 응, 여기가 한국이야.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응,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명수가 웃었습니다. 30일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살았다는 게, 명수를 지켰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또 다른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을.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편견과 차별, 가난과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명수가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고 우리가 한국 땅을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나 고마워. 누나가 나를 지켜줘서. 명수의 그 한마디가 제 30년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25살 탈북 여성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그날 밤 바다 위에서 겪은 공포보다 더 길고 깊을 거라는 것을.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 고시원 203호에 앉아 있었습니다. 2평짜리 방, 월세 25만 원,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명수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가 우리 둘을 덮고 있었죠. 저는 손에 쥔 1만 원짜리 지폐를 봤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착금 50만 원 중에서 고시원 보증금 20만 원, 첫 달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5만 원. 이 돈으로 명수와 제가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북한에서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편의점 진열대에 가득한 빵과 과자, 분식집에서 풍기는 떡볶이 냄새, 치킨집에서 튀기는 닭소리, 모두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명수를 깨웠습니다. 명수야, 일어나. 누나 일자리 찾으러 가야 해. 명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누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누나가 일자리 구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구로 공단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공장 앞마다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저 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력 있어? 아니요. 나이는? 25입니다. 어디서 왔어? 말투가 좀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민입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탈북자? 그럼 안 돼. 우리 여기 복잡해. 다른 데 가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음 공장으로 갔습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탈북자는 안 받아요. 귀찮아. 세 번째 공장, 네 번째 공장, 다섯 번째 공장,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명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1번째 공장에서 겨우 받아줬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경력 없어도 돼. 배우면 돼. 하루 12시간, 월급 80만 원. 할래? 네,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따끔거렸습니다. 바늘에 찔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수를 먹여야 했으니까요. 한 달 뒤 첫 월급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뭉치를 보며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돈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명수를 안았습니다. 명수야, 누나가 돈 벌었어. 오늘 치킨 먹자. 명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치킨이요? 응, 진짜야. 그날 밤 우리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명수는 닭다리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치킨 한 마리에 우는 우리 남매가 너무 처량해서였습니다. 1996년 3월, 명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일을 쉬고 명수와 함께 갔습니다. 누나, 나 이제 초등학생이야? 응. 우리 명수 이제 학생이야. 명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명수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누나, 애들이 나한테 이상하대. 뭐라고? 말투가 이상하대. 북한애래.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명수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 근데 누나, 나 말투가 이상해요? 명수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명수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명수 말투 안 이상해. 그 애들이 모르는 거야. 하지만 명수는 그날부터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1997년, 명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명수 어머니시죠? 네, 누나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명수가요, 학교 적응을 많이 힘들어해요. 말도 잘 안 하고 친구도 없고, 혹시 상담센터 같은데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명수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명수를 좀, 북한에서 왔다고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그 아이들 좀 말려주세요. 어머님, 아니 누나분. 요즘 애들이 그게 쉽게 되나요? 그냥 명수가 적응을 잘하는 게 최선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수가 적응하라고? 7살 아이가 뭘 어떻게 적응해? 그날 밤 저는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앞으로 학교에서 탈북민이라고 말하지 마. 왜요? 그냥, 그게 나아.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해.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8년, IMF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봉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명희 씨, 미안해요. 공장이 망했어요. 다른 데 알아봐요. 할머니 사장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IMF 시대
한국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탈북민인 저는 더더욱 한 달, 두 달, 세 달 저축해둔 돈이 바닥났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못 냈습니다. 명희 씨,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다음 달엔 나가야 해요. 주인 아저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2,500원,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낮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만 원, 한 달 90만 원,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명수를 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수는 혼자 학교에 갔다가 혼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1999년 어느 날 명수가 학교에서 맞고 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수야, 누가 때렸어? 괜찮아요, 누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누가 때렸냐고. 같은 반 애들이요. 제가 급식비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거지 새끼라고. 저는 명수를 안았습니다. 급식비 한 달에 4만 원. 저는 그것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명수야, 미안해. 누나가 못났어. 누나가. 아니에요. 누나는 최고예요. 누나는 나를 지켜줬잖아요. 그날 밤 배에서 명수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9살 아이가 29살 누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20세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TV에서는 보신각 타종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19, 8, 7.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기쁨에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땡, 땡, 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2000년 1월 1일. 저는 편의점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2000년에는 우리 더 행복하자. 누나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00년이 제 인생 최악의 해가 될 거라는 것을, 명수를 영원히 잃게 될 거라는 것을. 5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저는 한국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수가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누나, 나 키 5cm 컸어요. 이제 130cm예요. 누나,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누나한테 집 사줄 거예요. 명수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바다 위에서, 선장의 총구 앞에서 저는 명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차별 속에서도 저는 명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0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저는 명수에게 초콜릿을 사줬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500원짜리 초콜릿이었지만 명수는 좋아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이거 학교 가서 먹을게요. 명수가 활짝 웃으며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이 제가 명수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32분, 명수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명수를 쳤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이미 2000년 2월 14일 오후 3시 32분, 제 인생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수술실 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명수만은 제발이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발자국 소리도, 응급차 사이렌 소리도, 제 심장 뛰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보호자분? 의사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명수, 명수 보고 싶어요. 의사가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안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명수였습니다. 10살 명수. 제가 북한에서 업고 두만강을 건넌 명수. 바다 위 어선에서 제 옆에 떨던 명수. 누나 힘내라고 속삭이던 명수. 이제 차가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명수를 안았습니다. 명수야,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수야, 누나야, 누나 왔어. 일어나. 명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명수야. 저는 명수를 흔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떼어냈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제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명수야, 명수야, 미안해. 누나가 지켜줄게 그랬잖아. 미안해. 2000년 2월 17일, 명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서울시립병원 장례식장 작은 빈소. 문상객은 5명 뿐이었습니다. 공장 할머니 사장님, 편의점 주인 아저씨, 고시원 옆방 아주머니, 명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탈북민 지원센터 상담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수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명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명수 사진만 봤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밥 좀 먹어. 이러다 너까지 쓰러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얼굴이 하얗잖아. 저는 죽어도 돼요. 명수만 살았으면. 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명희야, 명수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너도 잘 알잖아.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경찰이 저를 찾았습니다. 김명희 씨 맞으십니까? 네. 가해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같이 좀 가시죠. 가해자, 명수를 친 사람. 저는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김명희 씨,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필요 없어요. 네. 합의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가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울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제발. 저는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아이는 살아있잖아요. 제 동생은 죽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평짜리 방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명수가 없으니까요. 명수 책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수 교과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명수 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명수 이불을 안았습니다. 명수 냄새가 났습니다. 명수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2000년 2월 20일 새벽 3시.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명수야, 누나 갈게. 기다려.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거기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순찰 경찰이었습니다. 내려와요. 위험해요.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붙잡았습니다. 난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놔줘요. 제발 놔줘요. 죽게 놔줘요. 안 돼요. 살아야죠. 힘들어도 살아야 해요. 왜요? 왜 살아야 해요?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살 시도자 보호 입원. 72시간 의무 입원이었습니다. 하얀 병실, 하얀 침대, 하얀 벽, 모든 게 하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김명희 씨, 상태가 어떠세요?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으세요? 동생이 죽었어요. 제가 지켜야 했는데. 김명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명수한테 차를 태워줬을 거예요. 그럼 안 죽었을 거예요. 의사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명희 씨, 동생분이 명희 씨 죽는 걸 원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동생 때문에 죽으면 동생은 천국에서 얼마나 슬플까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3일 뒤 퇴원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명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교과서, 공책, 필통, 그리고 작은 일기장 하나. 표지에 명수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명수의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9년 3월 5일.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또 놀렸다. 북한에서 왔다고 말투가 이상하다고. 속상했다. 울고 싶었다. 근데 우리 누나 생각했다. 누나는 나를 지키려고 선장한테 달려들었다. 그때 누나는 안 무서웠을까? 나도 누나처럼 강해지고 싶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9년 9월 15일. 누나가 아파 보인다.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편의점이랑 식당이랑 2개나 한다. 나 때문이다. 내가 밥을 먹어야 하니까. 미안하다. 나는 빨리 커서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누나를 쉬게 해주고 싶다.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00년 2월 13일. 내일은 발렌타인데이다. 누나가 나한테 초콜릿을 사줬다. 누나는 맨날 나한테만 사주고 자기는 안 먹는다. 나중에 크면 내가 누나한테 초콜릿 공장을 사줄 거다. 그리고 누나랑 엄마 아빠 북한에서 데려와서 같이 살 거다. 그게 내 꿈이다. 누나 사랑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수야, 미안해. 너 꿈도 못 이루고 가게 해서 미안해. 일기장을 읽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수가 원한 건 제가 사는 거였다는 걸. 명수는 저를 위해 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명수를 위해 제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명수야, 누나 살게. 명수 목까지 살게. 약속할게.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집에 오면 명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명수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누나 힘들었는데 명수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 매일 밤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2001년 2월 14일. 명수 일주기였습니다. 저는 명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명수 이름이 적힌 작은 비석.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수야, 1년 지났어. 누나 잘 살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꽃을 놓았습니다. 명수가 좋아하던 해바라기였습니다. 명수야, 누나 약속 지킬게. 명수 목까지 살게. 명수처럼 강한 사람 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명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2001년 3월.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노원구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주방 보조구예요. 월급 90만 원. 가게 문 앞에 붙은 광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도 북한 출신이야. 6.25 때 내려왔지. 언제 왔어? 1995년에 왔습니다. 고생 많았겠네. 가족은? 혼자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 월급은 100만 원 줄게. 네. 광고엔 90만 원이라고. 나도 혼자야. 같은 북한 사람끼리 도와야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명수가 떠나고 1년.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수가 준 일기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누나처럼 강해지고 싶다. 그 한 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01년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원구 분식집에서 탈북민 할머니와 함께. 아직 슬펐습니다. 아직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수 목까지 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4년 뒤 그 할머니가 제게 가게를 물려주게 됩니다. 명희야, 내가 늙었어. 이제 내가 이 가게 주인이 돼.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명수 없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2001년 3월 2일. 저는 노원구 순잔의 분식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6시. 가게 문을 열자 벌써 할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왔구나. 앞치마 입어. 먼저 육수부터 끓여야 해. 박순자 할머니. 72살. 키 15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무 깎아. 저기 칼 있어. 저는 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칼질이 서투네. 북한에서는 요리 안 해봤어?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첫 달은 힘들었습니다. 떡볶이 양념 만들기, 어묵 튀기기, 김밥 싸기.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데이고 기름에 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명희야, 떡볶이는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타고 약하면 설익어. 김밥은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적당히. 손님한테 웃으면서 줘. 그게 서비스야. 한 달, 2달, 3달.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떡볶이 맛이 일정해졌습니다. 김밥이 예쁘게 말려졌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 요리 재능 있어. 금방 배우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긴. 내가 잘하는 거지.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 가족 얘기 안 하더라. 북한에 누구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동생도 2000년의 사고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는요? 가족 없으세요? 할머니가 천장을 봤습니다. 있었지. 남편, 아들 둘, 딸 하나. 다 북한에 두고 왔어. 네. 6.25 때 혼자 내려왔거든. 남편은 인민군이었어. 나보고 남으라고 했지. 근데 나는 도망쳤어. 공산당이 싫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만강 건널 때 딸을 업고 있었어. 근데 물살이 세더라고. 딸이 떨어졌어. 내 손에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도 아들들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 다 죽었겠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희야, 우리 같은 사람은 가족이 없어. 혼자야. 그래서 서로 의지해야 해.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고마워. 할머니는 요리뿐만 아니라 삶도 가르쳐 줬습니다. 명희야, 장사는 정직이야. 재료 아끼면 안 돼. 손님이 다 알아. 명희야, 돈 아껴. 모아둬야 나중에 쓸 때가 있어. 명희야, 혼자 사는 사람은 건강 챙겨야 해. 아프면 끝이야. 할머니의 말은 늘 옳았습니다. 2002년 어느 날 손님이 떡볶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는 안 와. 손님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 조심하면 돼. 근데 할머니, 손님이 다시 안 온대요. 괜찮아. 정직하게 하다 보면 좋은 손님이 더 많이 와. 할머니 말대로였습니다. 한 손님이 가고 10 손님이 왔습니다. 2003년. 저는 분식집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거의 저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명희야, 내가 하는 떡볶이가 나보다 맛있어. 손님들이 다 좋아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레시피를 잘 만드셔서요. 레시피는 나고 정성은 너야. 가게 매출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쯤 벌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월급을 12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일 잘해서 매출이 오른 거야. 당연히 받아야지. 저는 처음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명수야, 누나 이제 좀 나아졌어. 걱정 마. 매일 밤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2004년 여름,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가게에서 떡을 삶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해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약 1,500만 원입니다. 제 통장에는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저는 공장 시절 할머니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명희예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희야, 무슨 일이야? 분식집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얼마 필요한데? 700만 원이요.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다음 날 공장 할머니가 7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수술비를 냈습니다. 할머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쉽게 피곤해했습니다. 무거운 걸 못 들었습니다. 할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미안해, 명희야. 할머니가 늙었나 봐.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직 젊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2004년 겨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 가게 내가 이어받을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못하겠어. 너한테 주고 싶어? 안 돼요. 할머니 가게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문 닫아야 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아. 할머니, 생각해봐. 시간 줄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받는다는 건 큰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뜻을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2005년 1월,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가게 맡을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할머니, 조건이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계속 여기 계셔야 해요. 같이 일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게. 2005년 3월 1일. 순잔의 분식은 명인의 분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새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희야, 잘하자. 네, 할머니. 잘할게요. 2005년 9월 15일. 할머니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가게는 아침에만 열고 오후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명희야.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명희야, 고마웠어. 너 만나서.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곧 나으실 거예요. 아니야. 나 이제 가야 해. 남편 만나러.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가게 잘해. 정직하게 해. 그럼 손님들이 와. 네, 할머니. 그리고 명희야, 행복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은 명수 때처럼 조촐했습니다. 저와 가게 단골 손님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저를 살려줘서. 할머니는 제게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였고 스승이었고 친구였습니다. 명수를 잃고 죽고 싶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 이제 그 할머니도 떠났습니다.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명인의 분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가게, 할머니의 레시피, 할머니의 정신, 그것들이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노원구 명인의 분식 주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쌌습니다. 할머니처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5년 뒤 2010년, 그날 바다 위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 한 명이 가게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15년간 잊고 있던 악몽을 다시 불러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그날은 15년 전 바다 위에서 총소리가 울렸던 바로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저는 명인의 분식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죠.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낯익었습니다.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명희 씨, 맞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혹시 그때 배에서 네, 저예요. 이수진이에요. 그날 밤 1995년 11월 23일 어선 갑판에서 함께 살아남은 7명 중 1명, 20대 여자 2 중 1명,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수진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고마워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총소리, 비명소리,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들, 피냄새. 명희 씨, 어떻게 지냈어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수진 씨는요? 저도요. 결혼했어요. 애도 둘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명희 씨, 그때 고마웠어요. 명희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명희 씨는 영웅이에요. 선장한테 몸을 날렸잖아요. 우리를 구했어요. 영웅. 저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50대 부부는 부산에 사세요. 잘 지내시더라고요. 30대 남자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또 떠난 사람. 20대 여자 1명은 캐나다로 이민 갔대요. 연락은 안 되고요. 그렇군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 씨,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네. 제 남편이 지역 신문 기자거든요. 명희 씨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대요. 기사요? 네. 15년 전 그날 밤 이야기. 탈북민들을 구한 영웅 이야기.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요? 명희 씨는 인정받아야 해요. 수진 씨,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하진 않을게요. 근데 정말 아까워요. 그날 수진 씨는 떡볶이를 먹고 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그냥 잊히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제 얼굴이 신문에 실릴 거라는 것을. 2010년 11월 30일 단골 손님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장님이에요? 노원구 지역 신문 일면.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탈북민 7명을 구한 영웅. 1995년 11월 23일 서해 바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미립국 브로커 선장이 탈북민 10명을 총으로 쏴 죽이려 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선장을 바다에 밀어 7명을 구했다. 그 여성이 바로 노원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김명희 40시다. 그냥 동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웅은 아니에요. 김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날 밤 그녀의 용기는 7명의 생명을 구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떡볶이 만드는 모습, 수진 씨 남편이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랑,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까만 패딩, 청바지, 운동화,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명희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신문을 꺼냈습니다. 제 사진이 실린 그 신문. 이 기사 봤습니다. 네. 1995년 11월 23일. 서해 바다. 어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군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철수. 급의 선장. 내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잠깐만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총을 쏴서. 닥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과도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경이 오면 잡힐 거라고. 미립국으로 감옥 가야 한다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여도 된다고요? 10명이나? 당신이 뭘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힘들었어요. 동생이 배고파서 울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왔어요.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칼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남자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잠그려 했지만 남자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제발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동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죽어도 돼요? 당신 아버지가 먼저 사람을 죽였어요. 3명이나. 제 눈앞에서. 남자가 멈췄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30대 남자, 20대 여자, 60대 할머니. 총으로 쐈어요. 바다에 떨어뜨렸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 아버지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한 명당 1,000만 원씩 받았어요. 1억 원이었어요.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저도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를 죽인 거. 하지만 선택이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저는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미안해요. 진실을 말해서. 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칼을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 어선, 총소리, 쓰러지는 사람들, 피, 명수야, 명수야,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공황이 왔습니다. 떡볶이 끓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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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태웠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래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증상이 어떠세요? 잠을 못 자요. 악몽을 꿔요. 총소리가 들려요. 언제부터죠? 한 달 전부터요. 15년 전 일이 다시 떠올라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보입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저는 약을 받았습니다. 항우울제, 수면제 매일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1월 저는 가게 문을 한 달 닫기로 했습니다. 문 앞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 달간 휴업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명의 올림.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잠깐 쉬려고요. 저는 그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수 사진을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2011년 2월 저는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좀 쉬셨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 선장의 아들의 복수.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명수가 원한 것처럼, 순자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처럼. 2015년 3월 15일, 저는 45살이 되었습니다. 명인의 분식을 운영한 지 10년째였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PTSD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을 먹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죠.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를 시험했습니다. 2015년 4월 1일, 만우절, 건물주 아저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명희 씨,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 미안한데 이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들어와요.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 대상이에요. 새 아파트 짓는데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해요. 다른데 가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6개월 뒤까지. 9월 30일까지 나가야 해요. 6개월. 단 6개월 안에 새 가게를 찾아야 했습니다. 건물주님, 제발이요. 저 여기서 10년 동안 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다 여기 알아요. 명희 씨,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나도 이사 가야 해요. 건물주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다음 날부터 저는 새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10군데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노원구에 분식집 할 만한 자리 있나요? 있죠. 여기 이상가 어때요?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권리금이 너무 비싸네요. 요즘 노원구가 비싸요. 역세권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좀 더 싼 데는 없나요? 싼 데는 유동 인구가 없어요. 장사 안 돼요. 부동산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합의 8천만 원, 6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6등급이요. 소득 증빙은 되세요? 네,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작년 매출이 4,800만 원이었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이자는 연 8.5%입니다. 3천만 원. 여전히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도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가게는 해야 하고, 새 가게는 못 구하고, 돈은 부족하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매일 떡볶이 50인분, 김밥 100주를 만들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몸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0일,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계속 이러시면 심근경색 올 수 있어요. 치료하면 되나요? 약물 치료하면서 쉬셔야 해요. 일을 줄이셔야죠. 그럴 수 없어요. 저가게 해야 해요. 그럼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있던 돈이 1,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러다 돈 다 떨어지겠네. 2015년 7월,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게는 9월 30일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새 가게를 구할 돈은 없었습니다.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년, 1995년 한국에 온 이후 20년. 그동안 일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명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명수야, 누나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2015년 7월 31일. 저는 가게 문 앞에 공지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9월 30일부로 폐업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지를 붙이려는 순간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저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떡볶이 맛이 예전에 먹던 맛이네요. 네. 저희 집 앞에 분식집이 있었어요. 1970년대에. 그 집 떡볶이랑 똑같아요. 어디였는데요? 여기요. 이 자리요. 그때는 순잔의 분식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아세요? 네. 단골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200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50년 살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제 엄마 친구였어요. 할머니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 가게가 사라지면 아쉽겠네요. 추억이 많은 곳인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폐업한다고요? 진짜예요? 네. 재개발 때문에. 안 돼요. 이 가게 없으면 우리 어디서 떡볶이 먹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새 가게는 못 구해요?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6천만 원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 손님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100만 원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안 돼요. 어떻게 받아요? 사장님이 20년 동안 우리한테 맛있는 거 해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다음 날 또 다른 손님이 5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손님이 30만 원을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골 손님 20명이 돈을 모아줬습니다. 총 800만 원.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고마워요. 계속해주세요.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통장 1,900만 원, 손님들 800만 원, 대출 3천만 원, 총 5,700만 원. 아직 300만 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노원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 권리금 4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20만 원. 조금 비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새 가게 명인의 분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여기도 좋네요. 떡볶이 맛은 똑같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레시피는 안 변해요. 그날 밤 저는 명수와 순자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명수야, 할머니 봤죠? 누나 또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직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돈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TV를 봤습니다. 중국 일인가 보네. 우리랑은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대한민국 확진자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한국도 코로나에 휩싸였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망하겠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2020년 3월, 가게 매출이 80% 급감했습니다. 월 매출 4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식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는데 월급을 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연락할게요. 괜찮아요, 사장님. 힘내세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김밥 하나만 주세요. 네, 잠시만요. 김밥을 싸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려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밥만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부족해서.
할머니 지갑에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드세요. 돈 안 받을게요. 어머, 어떡해. 미안해요.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 다 외국 갔어요. 연락도 안 해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있는 거 먹죠. 요즘은 복지관도 문 닫아서 무료 급식도 못 먹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2020년 4월 1일, 저는 결정했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나눠주기로. 재료를 샀습니다. 쌀, 김치, 계란, 소시지, 김. 하루 20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갖다 드렸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그냥 드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할머니들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집, 또 다음 집. 하루에 20집을 돌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 웃는 얼굴을 보면 보람찼습니다. 일주일 뒤, 한 탈북민 청년이 가게에 왔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 일자리 없나요? 미안해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럼 밥이라도 좀. 3일째 못 먹었어요. 청년의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김밥을 내어줬습니다. 여기 앉아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전 저를 봤습니다. 배고팠던 25살 명의. 명수를 지키려 애썼던 명의. 혹시 어디 사세요? 고시원이요. 월세도 밀렸는데.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도시락 갖다 드릴게요. 네. 정말요? 네. 우리 같은 탈북민끼리 도와야죠. 그날부터 저는 탈북민들에게도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하루 20개에서 40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하루 40개 도시락. 재료비만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여전히 80만 원. 완전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 뒤에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청년들이 배고팠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자.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저녁 7시 한 지역 방송 기자가 가게에 왔습니다. 김명희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취재 좀 하고 싶은데요. 무료 도시락 나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락 받으신 할머니 한 분이 저희 방송국에 제보하셨어요. 이런 분을 알려야 한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취재는 안 받고 싶은데요. 사장님,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힘든 시기에 이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결국 저는 취재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가게도 어려우실 텐데. 제가 옛날에 배고팠거든요. 그 기분을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언제 배고프셨어요? 30년 전에요. 북한에서 왔거든요. 탈북민이에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2010년에 신문에 나왔던 그분이신가요? 1995년 바다에서. 네. 그래요. 기자가 흥분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대단한 이야기인데요. 2020년 5월 20일 제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30년 전 바다 위 영웅, 코로나 시대의 영웅으로 1995년 탈북 과정에서 10명의 동료 중 7명을 구한 김명희 씨.
그녀가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매일 40개의 무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30년 전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김 씨는 가게 매출 80% 급감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사는 노인과 탈북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TV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시락 만드는 모습, 할머니 집에 갖다 드리는 모습, 명수와 순자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명수야 할머니, 누나 잘하고 있죠? 그 장면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명인의 분식이죠? 후원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100만 원 보낼게요. 하루 만에 50통의 전화. 이틀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기업들도 후원했습니다. 쌀 20포대 보내드릴게요. 김치 100kg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락 용기 1000개 기부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인가? 후원금으로 도시락을 늘렸습니다. 하루 40개에서 100개로. 직원도 다시 고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5명. 사장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고마워야지. 같이 좋은 일 하자. 저희는 매일 100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10명, 탈북민 30명, 장애인 20명.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명희 씨, 당신은 천사야. 정말 천사? 저는 웃었습니다. 천사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2020년 10월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총 2억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옆 가게가 비었거든요. 계약했습니다. 가게가 2배로 넓어졌습니다. 한쪽은 일반 손님용, 한쪽은 도시락 제조용. 명인의 분식 앤드 나눔 센터.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식 날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김명희 사장님,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만났던 이수진 씨도 왔습니다. 명희 씨,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명희 씨 혼자 힘으로 온 거예요. 2020년 12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락 나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100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들과 탈북민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명수를 잃고 순자 할머니를 잃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웃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닫고 명수와 순자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명수야 할머니, 올해도 잘 버텼어요. 아니, 잘 살았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2025년. 지금 저는 55살입니다. 명인의 분식 앤드 나눔 센터 대표입니다. 30년 전 바다 위에서 7명을 구한 김명희. 지금은 매일 수백 명을 먹이는 김명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영웅은 제가 아니라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준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선함이
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2025년 11월 23일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저는 55살이 되었습니다. 명인의 분식 앤드 나눔 센터 대표 김명희.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납니다. 육수를 끓입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듭니다. 김밥을 삽니다. 30년 전 순자 할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 오늘도 100개의 도시락을 만들 겁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 탈북민들, 장애인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들에게 전달할 도시락. 이제는 직원 10명이 함께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첫 육수를 끓입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아니, 의무가 됐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저,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요.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왔어요? 한 달 전이요. 어디서 왔어요? 함경북도요. 청진이요. 제 고향이었습니다. 앉아요. 먼저 밥 먹어요. 저는 떡볶이와 김밥을 내어줬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30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민수요. 민수, 제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어려워요.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사장님도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30년 전에요. 민수 씨랑 같은 나이에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이요? 그럼 어떻게 버텼어요?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저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북한보다 훨씬 나아요. 사장님은 어떻게 버텼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동생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그 동생을 잃고 나서는 동생 목까지 살겠다는. 저는 명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동생이에요. 명수, 2000년에 사고로 죽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보고 싶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생각할 수 있어요. 민수 씨, 여기서 일할래요? 네. 정말요? 월급 22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밥은 무료. 어때요? 청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일 잘하면 돼요. 순자 할머니 레시피 가르쳐 줄게요. 그날부터 박민수 청년은 저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서툴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떡볶이 만드는 법, 김밥 싸는 법,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마치 3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명수의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3학년 2반 이름 김명수, 사진 속 명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9살 명수, 누나 힘내라고 말하던 명수. 저는 학생증을 쓰다듬었습니다. 명수야, 누나 봤지? 오늘 민수라는 친구 고용했어. 내 이름이랑 비슷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명수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잘했어.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순자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정직하게, 정성껏, 이웃과 함께 할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김밥을 쌌습니다.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자랑스럽죠? 할머니 사진이 빛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원구의 밤거리,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30년,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팠던 북한,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바다 위 어선에서의 총소리, 명수의 죽음, PTSD, 가난, 차별, 선장 아들의 복수, 재개발 위기, 건강 악화, 코로나19,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명수 목까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명수 꿈을 꿉니다. 여전히 1995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수백 명의 가족, 도시락을 받는 할머니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새로운 탈북민들, 모두가 제 가족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수진이에요. 15년 전 다시 만났던 이수진 씨였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누나, 다음 주에 생존자 모임 하려고요. 1995년 그날 밤 살아남은 우리들. 생존자 모임? 네. 30주년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추도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들. 그래, 좋아. 언제 어디서? 12월 1일 속초항에서요. 그날 우리가 도착한 곳이잖아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30주년. 30년 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25년 12월 1일. 저는 속초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곳. 이수진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부부도 왔습니다.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30대 남자는 세상을 떠났고 20대 여자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그날 밤이 있네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30년 전 그날 우리는 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을 추모합니다.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를 축하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명수 산소에 들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수야, 누나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속초에 다녀왔어. 30년 만에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명수야, 누나 약속 지켰어. 명수 목까지 살았어. 잘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명수가 원한 대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수야, 누나 자랑스럽지? 이제 수백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됐어. 명수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아서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명인의 분식 앤드 나눔 센터는 특별 행사를 했습니다. 무료 크리스마스 식사 200명이 왔습니다. 할머니들, 탈북민들, 장애인들,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치킨, 케이크 모두가 웃으며 먹었습니다. 박민수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저는 명수와 순자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명수야,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올해도 잘 보냈어요. 내년에도 잘 보낼 거예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평화로운 밤. 30년 전 바다 위에서 죽음을 봤던 제가 지금은 따뜻한 가게에서 촛불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삶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김명희 씨의 30년. 죽음에서 시작해 삶으로 끝난 이야기. 혼자에서 시작해 수백 명의 가족으로 끝난 이야기. 배고픔에서 시작해 나눔으로 끝난 이야기.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용기는 한 번의 큰 행동이 아니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작은 결심들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김명희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루만 더 버티자. 그렇게 30년을 버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